이게 아니라 지난해한테 줘야 되네. 거기 그 책 있으니까 그걸 볼게요. 자, 뭐가 좀 늦어졌는데 일단 교재 때문에 그런 거 같고 잠깐만요. 정신이 없어서. 자, 교재 여러분들 198페이지 한번 펴보시고 과제집도 한번 좀 펴보세요. 자, 먼저 과제집을 좀 보시면 여러분들 과제집에 위크 공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맞나요? 그 복차에 자, 위크 공부라고 써 있는 주차가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고전소설의 유형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전소설의 특징과 유형을 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숙제는 언제까지 해오는 거죠? 과제집 6개는 언제까지 해오는 거죠? 다 정규 수업 했으니까 알 거라고 생각해요. 언제까지 해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그죠? 자, 과제집은 여러분들 6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6개로 구성된 이유가 뭘까? 일주일에서 하루에 하나씩 하라고 6개로 구성해 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통은 일주일에 하나씩, 하루에 하나씩 안 하잖아요. 그치? 보통 몰아서 하죠. 몰아서 하면 아무 의미 없으니까 좀 하루에 하나씩 하시고요. 그리고 이 과제집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 학원이 고등학교를, 요 근처에 고등학교를 한 1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요 학원 10개 중에서 교과서는 출판사 6개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화정이랑 서정이 겹치고요. 그리고 뭐 능곡이랑 화수가 겹치고 이런 식으로 좀 겹치는 교과서들이 있기 때문에 총 6개 쓰고 있습니다, 출판사를. 근데 출판사 6개 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 나오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삼이인곡, 송미인곡 다 나오고요. 그리고 제막매가 안 나오는 학교 없고 가시리 안 나오는 학교 없고요. 다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정규 수업이 내신하고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만든 과제집이 요 과제집입니다. 여러분들 2학기 때 다루게 되는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모든 학교에서 다루게 되는 것들을. 그래서 과제집을 여러분들이 대충 하지 마시고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과제집.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평가지 할 때 우리 오답 분석을 좀 열심히 하자. 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오답 분석 열심히 안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답 분석 어떻게 해? 그냥 뭐 틀렸는지 딱 보고 틀렸네 하고 답 고치고 끝. 요게 보통은 오답 분석이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하는 오답 분석? 자, 근데 오답 분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틀린 이유도 좀 써보고 그리고 내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 이런 것도 좀 써보고 이런 것까지가 사실은 오답 분석이에요. 그래서 과제집을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주에 검사할 거니까 다음 주까지 과제집 좀 해오시고요. 선생님, 저 눈 아파서 화장실 좀. 그래. 자, 우리가 나 수업 시간에는 문학할 거고 가 수업 시간에는 비문학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는 학교 한번 생각해보자. 우원도 있고요. 백양인가요? 연준이가? 화수군요. 우원, 화수, 화정. 그리고 두 친구는 내가 모르겠는데 어느 학교죠? 행신. 무슨 학교죠? 화수. 자, 그러면 화수, 행신 이런 거 다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외부 지문으로 나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때 외부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 거의 대부분 외부 지문은 소설이 나와요? 시가 나와요? 시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외부 지문을 처음 보는 외부 지문을 딱 풀어야 된다.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차피 범위 안에 없는 건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여러분들 그냥 외부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능력이 언제 기를 수 있냐면 여러분들 내신 때는 기를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요때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대부분의 학교가 화수 같은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보자. 화수는 거의 대부분이 문법 요소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무언고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문법 요소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나갔죠. 자, 문법 요소나 의문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친구들이. 그럼 도대체 왜 문법은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법은 오늘까지 특강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자, 특강은
모든 학교가 다 들어가는 거, 한글 맞춤법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선택으로 들어가는 거, 화수는 중세국어 한다고 들었고요. 아예 능곡 여기 없으니까 능곡은 한다고 들었고 무어는 한다고 하나요? 중세국어? 아직 말씀 안 하셨어. 뭐 행시는 한다고 하나요? 행시는 하신대요. 자, 그래서 중세국어도 들어가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 하나, 중세국어 하나 이런 식으로 특강을 좀 구성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수업할 거고요. 198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전소설 너무 어려워, 너무 재미없어 이런 것들. 자, 그런데 우리가 고전소설에 대해서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특징도 알고 있어야 되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늘 고전소설의 개념과 특징을 하겠습니다. 자, 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거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기출 선택지를 한번 볼게요. 2019 수능, 평가원, 수능이에요. 그럼 다 고3이겠죠? 권선징악의 세계관, 이원적 공간구도, 우연히, 편집자적 논평 이런 식으로 두꺼운 글자로 돼 있는 것들.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 아닙니다. 그죠? 자, 권선징악 모르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권선징악은 다 알아요. 그치? 선한 것을 권하고 나쁜 것을 징벌한다 이런 것들 권선징악. 자, 그럼 이거 왜 알아야 되냐면 고전소설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권선징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원적 공간구도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원적 적어보자.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 자, 여기 이원적이에요. 그럼 이원적 공간이라는 거는 공간이 몇 개 있다는 거야? 두 개. 어디랑 어디 있냐면 고전 소설에서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설정을 해요. 천상이 있으면 지상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천상, 지상. 자, 다음 타국에서 만난 동포의 도움을 통해 우연히 이루어진다. 우연히는 도대체 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걸까요? 고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연성이에요. 조금 이따 자세히 볼 거고요.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여 어쩌고저쩌고. 편집자적 논평 이거 지금 나온 학교가 어디 있나? 없다. 여기는 없다. 그치? 자, 편집자적 논평은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것들.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는데 고전 소설에서는 중요하니까 나오는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싹 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먼저 고전 소설의 개념과 성립 과정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한국사 했어요 이번에? 그럼 한국사 공부를 한번 해보자.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어딜까요? 고조선. 그 다음 국가는 어딜까요? 짜잘한 거 제외하고 통일한데. 어디에요? 통일한데. 통일. 신라. 신라. 그 다음에는요? 고려. 그리고 조선. 그 다음에는요? 짜잘한 거 제외하고 대한민국. 내가 짜잘한 거 제외하라고 했더니 어떤 반에서 이런 대답이 나왔거든요. 일본이어라는 대답이 나왔어요. 그런 친구도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한번 우리 표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소설이라는 건 무슨 갈래야?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중에 무슨 갈래야? 서사갈래예요. 그치? 서사갈래에서 대표작을 우리가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사갈래에는 소설만 있을까? 아니요. 엄청 많아요. 근데 왜 도대체 우리는 걔를 대표작이라고 부르는 걸까? 서사갈래 중에 가장 완성된 형태가 소설이거든요. 그러면 이 완성된 형태가 한 번에 짜잔하고 나왔을까? 아니겠죠? 점차적으로 발달했다는 거야. 그럼 고조선에서부터 어떤 서사갈래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먼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설화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배웠을 거예요. 설화. 설화가 뭔데? 단군. 그냥 단군인가요, 설화가? 신화. 자, 신화라고 부르는 거.
신화가 있으면 비극적인 이야기도 있겠네. 뭐? 자, 전설이라는 게 있고 민담이라는 재밌는 이야기도 있겠네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얘네는 완성된 형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거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고려시대에. 그래서 우리 기록하자. 폐관잡기라고 부르는 기록 형식이 있었습니다. 설화를 기록했어. 그러다가 야, 우리 소설에 비슷한 거 한번 써보자. 가전이라는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요. 여기에서부터 고전 소설이에요. 그럼 여기는 뭔데? 고전 소설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소설, 현대 소설. 뭔 소설이야? 자, 이렇게가 소설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어. 설화라는 불안정한 장르로부터 시작해서 폐간잡기를 거쳐서 가전을 거쳐서 드디어 고전소설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개념 한번 생각해보자. 개화기 이전에 창작된 소설을 고전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설화, 가전, 그리고 중국의 명나라의 소설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겨난 가장 완벽한 장르예요. 고전 소설은 우리나라 글자가 없을 때 한문 소설로 썼어. 그런데 우리나라 글자 생기면서 한글 소설도 적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한글 소설과 한문 소설 두 개를 합쳐서 고전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자, 고전 소설이 우리 뭔지 알았어. 근데 이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 가전이 고려시대 때 있다고는 했는데 도대체 이게 뭘까? 보자. 자, 이때 전자는 홍길동 전 무슨 전 할 때 그 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대기를 기록한 전이라면 가짜는 가짜 할 때 전이에요. 가짜 전기다. 그렇지 무슨 말이야? 어떤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해서 그 일대기를 전기 형식으로 서술한 문학 양식을 가전이라고 합니다. 소설에서 바로 직전 단계에 있었던 거 가전. 대표적으로 윤춘의 공방전, 이규거의 국선생전이 있다. 공방전은 돈을 의인화했고요. 국선생전은 술을 의인화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안 와닿잖아. 내가 잠깐만 얘기해 줄게요. 자, 조선시대의 엽전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돈의 모양. 그리고 얘를 의인화해가지고 사람처럼 표현한 소설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작돼. 공방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공방의 생김새는 동그랬고 그의 마음속은 네모냈다. 사람들은 모두 공방을 좋아했고 사람들은 모두 공방을 소유하기를 원했다.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자, 이런 것들이 가전입니다. 여기에서 발달된 게 이제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고전소설의 특징을 좀 알아볼 건데 고전소설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리가 소설의 특징하고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소설의 특징하고. 네, 여러분한테 하나 물어보자. 소설의 3요소가 뭐예요? 인물, 사건, 배경이라고 얘기하면 80점짜리 답안입니다. 너무 잘했지만 실제 3요소가 따로 있어. 뭐가 있을까? 우리 겨울방학 때 다 했는데 요 책으로 고대로 했는데. 자, 소설의 3요소 적어보세요. 첫 번째, 주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제. 두 번째, 그 소설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구성. 세 번째, 그 작가는 어떤 말투를 사용할까? 문체. 이게 소설의 3요소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인물, 사건, 배경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는데요? 구성의 3요소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전소설의 주제는 뭐가 있는지, 구성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문체는 어떤 게 있는지, 인물, 사건, 배경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자,
자, 지금 딱 시작하기 전에 이것만 항상 머릿속에 두고 가요. 축구 좋아해요? 그냥 안 좋아해도 그냥 들어보세요. 200년 전에 스페인 국대랑 지금 현재 스페인 국대랑 축구에서 하면은 누가 이길까요? 200년 전이 이겨요? 현재가 이기지 않을까요? 왜요? 아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이겨요? 200년 전에는 축구 전술이라는 게 있었을까? 그냥 뻥 차고 그냥 다 같이 달려가지고 와 이러면서 그냥 했겠지. 근데 지금은 계속해서 축구에 대한 학문도 있을 것이고 발달하고 축적되고 무언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이 현대 축구가 훨씬 더 복잡할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바꿔보자. 고전 소설이 복잡할까요? 현대 소설이 복잡할까요? 현대 소설이 훨씬 더 복잡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소설의 이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들 다 할 필요가 없이 고전 소설은 여기에서 몇 개만 해당된다는 거야. 아주 단순하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주제부터 볼게요. 자, 여기 화수 있으니까 화수 물어보자. 요번에 뭐 나왔죠? 기말고사 때 오발탄이랑 아홉편은 주제가 뭐예요? 오발탄의 주제가 뭐야? 뭐 전후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잖아. 아홉편의 주제는 뭐야? 산업화로 인해 뭐 소외된 빈민층에 대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잖아. 그치? 자, 무언고 한번 생각해보자. 무언고는 이번에 소설 나왔나요? 안 나왔나? 안 나왔다. 그죠? 행시는 내가 안 했으니까 모르고. 화정 같은 경우는 요번에는 안 나왔지만 중간고사 때 나왔죠. 미스터 방. 전후시대 아니야 전후시대 그 광복 직후에 혼란한 사회상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 주제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냥 만들면 다 주제야. 근데 고전소설은 주제가 다양할까? 몇 개 없어요. 자 보자. 고전소설은 주제가 대체로 이런 것들밖에 없다고요. 권선징악, 인과응보, 나쁜 놈들은 벌받아라 이런 내용들밖에 없어. 자 그리고 몇 개 더 있어요.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 우리가 알고 있는 홍길동, 전, 박씨, 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영웅소설. 가족 간의 우애를 그린 소설들 가정소설이라고 얘기하는 거. 위기를 극복한 남녀 간의 사랑 애정소설이라는 거. 요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제는. 그럼 뭐만 달라지냐? 세부 이야기만 조금씩 달라져요. 복잡하지 않고 아주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구성을 알아볼게요. 자 고전소설의 거의 대부분의 구성은 이거예요. 평면적 구성이야. 평면이라는 건 평평하다는 거잖아. 시간의 흐름이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전개되는 걸 평면적 구성이라고 얘기해. 그럼 이거의 반대말도 있겠네요. 평면적 구성의 반대말은 뭐가 있어? 역순행적 구성을 평면적 구성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지? 평면의 반대가 뭐지? 입체. 자, 입체를 우리가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중세시대 사람들이 소설학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걸 쓸 수 있었을까? 역순행적 구성 같은 걸? 못 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건 잘 없어요. 평면적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구나. 단순하죠? 자 다음 두 번째 일대기적 구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전기적 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중요하니까 별표를 하나 박아놓을게요. 보통 우리가 고전소설 얘기할 때 일대기적 구성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적 구성이란 말 많이 나오고요. 무슨 말이냐? 주인공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사건이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전개되는 것. 일대기 구성.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자 이때 전기란 말이 무슨 얘기냐면 전 생애를 기록한다. 이럴 때 쓰는 전기예요.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시간 순서대로 구성은 했는데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웅 소설 아무거나 한 가지만 내보세요. 홍길동전 여러 가지들 영웅 소설은 500개도 넘게 있어. 그런데 얘네는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요걸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영웅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다른 편 준비해가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영웅적인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루는 작품은 왕족이나 귀족 같은 고귀한 혈통으로 보통은 태어나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리고 나서 보통 사람과 다른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칩니다. 주몽 알아요? 주몽 어디서 태어나요? 알. 박혁거제는? 김수로왕은? 알. 이런 식으로 뭐 알에서 태어난다라는 거 비정상적인 출생인 거 알겠죠? 세 번째,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싸움도 잘해, 공부도 잘해, 이것저것 다 잘하게 구성되어 있어. 근데 이렇게만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죽을 고비를 맞고 가족과 헤어지는 1차 위기를 겪습니다. 영웅소설의 위기는 두 번이 있어요, 항상. 1차 위기는 어린 시절에 부모랑 헤어지는 거야. 이대로 끝나면 그냥 소설이 끝날 거 아닙니까? 누가 살려줘야지. 누가? 조력자가 살려줘. 조력자의 도움.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에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는 2차 위기를 겪는데, 이때 대부분의 2차 위기는 여러분들 개인적 위기일까요? 아니면 국가적 위기일까요? 국가적 위기예요. 그럼 국가적 위기를 누가 극복하냐면 주인공이 극복하면서 승리하면서 끝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웅 서사 구조라고 얘기하죠. 많이 나오니까 잘 생각해 주세요. 다음 이원적 구성. 아까 우리 이원적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로 이루어진. 자, 그럼 두 가지 세계 어디? 천상계와 지상계. 천상계에서 지상계로 사람이 갈 수는 없나요? 있어요. 지상계에서 천상계로 사람이 갈 수는 없나요? 있어요. 자, 그래서 적강구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의고사에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니까 이렇게 쳐놓으세요. 적강구조란 말은, 적강은 천상계 인물이 지상계로 내려오거나 지상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이걸 우리가 적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적강 소설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것도 좀 적어두세요. 적강 화소 또는 적강 모티프. 자, 이걸 왜 적었냐면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요런 단어로 나오거든요. 적강 화소, 적강 모티프.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적강 화소랑 적강 모티프는 고전 소설에서만 나올까요? 아니요, 고전 시가에도 나와요. 사미인곡에도, 송미인곡에도 잔뜩 나옵니다. 예시 한번 보자. 우리 숙향전의 짧은 줄거리 한번 볼게요. 숙향은 천상의 선녀로 천상계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상계도 설정되어 있다. 인간 세계에서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자, 그럼 천상과 지상이라는 이원적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선녀였는데 죄를 짓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대요. 그러면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왔네. 적강 구조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소설이 너무 많으니까 잘 주의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래요. 중세에 있었던 고전 소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간의 흐름 정도밖에 없었다. 자, 다음 인물 유형을 좀 볼게요. 여러분들 화수 여기 친구들이 많으니까 화수에서 요번에 9편례 하면서 인물 유형을 다 정리했고 갈등 유형 다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인물 유형에는 뭐가 있어요?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성격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평면적과 입체적 인물로, 그리고 그 시대의 전형을 나타내느냐 아니면은 개성적 인물이냐 뭘로 나뉘어?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 이렇게 나눌 거고, 주인공을 주동인물, 주인공에 반대되는 인물을 반동인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총 6개의 인물 유형이 있어요. 현대 소설에서는. 근데 고전 소설에서 이렇게까지 복잡하겠어요? 안 복잡하겠지? 자, 평면적 인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의 성격이 소설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생각해보자. 흥부가 놀부 마누라한테 싸대기를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새끼 너 당해봐라 이러면서 성격이 좀 변할 수도 있잖아. 변하나요? 끝까지 놀부 형님 하면서 좀 따라주지 않아? 자, 이런 식으로 평면적 인물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럼 전형적 인물은 뭔데요? 전형적 인물은 특정 신분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 유형을 전형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 춘향전. 자, 춘향전에서 나쁜 놈이 누구야? 변사또가 나쁜 놈이죠, 그치? 자, 변사또 같은 경우에는 탐관오리예요. 나쁜 놈이야. 근데 그 나쁜 놈이 맨날 나쁜 놈만 저질러, 나쁜 짓만 저질러. 왜냐면 돈도 많고, 권리도 있고, 뭔가가 다 있으니까. 자, 그렇게 그 시대에 있었던 특정 신분이나 집단을 대변하는 인물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전형적이다. 그 인물의 전형을 드러낸다. 그래서 전형적 인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예를 들자면 사랑을 지켜내는 연려, 춘향이 정절을 열심히 지키죠. 효녀, 심청이,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영웅, 홍길동이, 박시부인 이런 애들. 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표면적 인물과 전형적 인물 나온다. 세 번째, 현대소설에 없는 것, 초월적 인물이라는 게 있네.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지닌 인물 유형을 초월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고전소설은 이원적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럼 천상계 인물과 지상계 인물 중에 누가 초월적 인물일까? 천상계 인물이겠지. 천상계의 인물이 초월적 인물이 된다. 하늘의 선녀, 용궁의 용왕, 염라대 왕 이런 애들. 넘어가기 전에 이것도 받으셔야 돼요. 제자가 인형 인물. 자, 이거는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다 보면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제자가 인형 인물형을 설정하였다 이런 말들. 제자가 인이 뭐냐면 재주 있는 남자와 아름다운 여자를 이르는 말이다 라고 되어 있지만 그냥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 이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 자, 여러분들 소설 보나요? 안 보죠? 웹툰은요? 웹툰 본다고 진짜 웹툰의 주인공이 진짜 못생겼어. 남자 주인공도 못생겼고 여자 주인공도 못생겼어. 근데 계속 볼 거예요. 보통은 예뻐야지 보지 않을까? 잘생겨야지 볼 거고, 그지? 자, 이런 것처럼 보통은 잘생기고 예뻐야지만 봐요.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야. 주인공들은 전부 다 제자가 인형 인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여담인데요. 현대에는 그런 게 심하잖아. 외모지상주의가 너무 심하잖아. 근데 외모지상주의는 조선 시대에는 없었을까? 그러면은 조선 시대가 심할까? 현대 시대가 심할까? 자, 그 소설을 보다 보면 그 시대의 사회상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고전 소설을 정말 많이 읽다 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여기는 외모에 미친 국가구나. 이렇게 느껴져. 조선이란 나라는. 왜냐하면 지금을 한번 생각해보자. 재벌이에요. 재벌이 아들을 의사로 길러냈어. 그럼 며느리를 받을 때 얼굴만 보나요? 얼굴도 보고, 인품도 보고, 성격도 보고, 집안도 보고 이것저것 다 볼 거 아니야. 자, 근데 고전 소설에서는 절대 아무것도 안 봅니다. 얼굴만 봐요, 진짜. 양반집 자제는 예쁘기만 하면 들여와. 그리고 남자가 거지예요. 그냥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근데 얼굴이 잘생겼다. 양반집에서 데리고 가. 잘 시켜가지고, 잘 공부시켜가지고 훌륭하게 만들어. 왜? 얼굴에 귀티가 난다. 이러면서. 그게 근데 조선시대 사회상이에요.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는 현대에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구한 전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건을 보겠습니다. 자, 현대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웹툰을 읽는다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소설로 외나무다리예요. 저기서 어떤 무도인이 걸어오고 있어. 나를 죽이려고. 근데 내가 어떻게든 이길 밖에 없어. 나는 얘를 이기고 지나가야 해. 근데 나는 무술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잖아. 근데 책에 이렇게 써 있어. 마침 보니까 여기에 권총이 한 자루 있었다. 권총을 들어서 쏘고 지나갔다. 이런 거 볼 거야? 그 소설? 안 볼 거죠. 왜요? 너무 억지잖아요. 그치? 자, 현대 소설은 개연성을 중시합니다. 개연성이 없으면 안 봐요.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근데 고전 소설 쓴 사람들이 개연성까지 신경 쓸 수 있었을까? 그 정도 신경 못 썼어요. 대부분 우연하게 사건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자, 고전소설에선 현대소설과 달리 사건이 필연적인 상황이나 원인 없이 우연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우연에 기대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예시 볼까요? 홍길동전. 길동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문득 책상을 밀치고 탄식하며 말했다.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대장부로 태어났는데 어차피 못할 거면 나 검술이나 익혀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검술을 하기 시작해. 막. 자, 검술을 공부했어. 근데 이거를 누가 봐야 되냐면 아빠가 봐야 돼요. 아빠가 봐야지만 야 저놈 대단한데 이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보는 사건이 마침 그냥 지나다니고 있었대. 그냥 마침 지나다니다 발견해. 이런 식으로 대부분 다 우연하게 전개된다. 우연성을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비현실성입니다. 다른 말로 전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별표 쳐놓으세요. 비현실성, 고전소설에선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이상한 사건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장인물이 비범하거나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약에 소설 중에 초능력을 사용하는 무언가 능력이 있다 이러면 그건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죠. 근데 그런 소설은 많이 없어요, 현대소설에서는. 그렇지만 고전소설의 거의 대부분은 주인공이 초능력이나 도수를 발휘할 수 있어. 전기적인 특성에 기댄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자. 마음이 불안하여 책을 놓고 보더니 호련 광풍이 창틈으로 들어와 생이 쓴 관을 벗겨 공중에 쏟았다가 방 가운데 떨어뜨리니. 근데 여기서 생이 뭔데요? 여러분들 고전소설 할 때 너무 단어를 어려워하니까 생이 뭔데? 뭐 같아요? 대충 뭐 같아? 대충 응? 자, 생이 쓴 관이라고 하니까 이거 사람이지 않을까요? 생? 그럼 생이 뭐냐면 공부하는 선비를 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김시성을 갖춘 생을 뭐라 그래? 김생. 이시성은 이생. 그래서 이생주장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생을 잘 기억하세요. 자, 이 생이 그 관을 태우고 주역을 내어 전개를 보니 괴이한 일이 눈앞에 보이는지라 눈앞의 일을 볼 수 있었대. 도수를 부릴 수 있었대. 말도 안 되죠. 전기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냉소하고 촛불을 돋우고 밤새기를 기다리더니 삼경이 지난 후에 새벽이 됐어. 방 안에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보니 막 갑자기 싸늘한 바람이 들어와. 암살자가 들어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주인공이. 그래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둔갑수를 베풀어 몸을 감추고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전기적 요소가 사용되어 있다. 자, 고전소설의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우연하게 전개되거나 아니면 전기적 특징을 가지고 전개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까 우리 전기적 구성의 전기도 있었고요, 전기성의 전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하나요? 맥락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자, 먼저 이때 전기적 구성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룬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때의 전기성은 비현실성이라고 얘기했어. 내가 맥락을 줄 테니까 맞춰보세요. 이 소설은 주인공이 도수를 부리는 전기적 특성이 있다. 뭔데? 비현실적이겠죠. 이 소설은 인물의 일대기를 전기적으로 구성했다. 뭔데? 위에 거.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자, 다음 문체를 좀 볼게요. 문체는 별거 없어, 진짜. 자, 문체는 대부분 문어체 사용했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을 우리가 구어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거 사용 안 했대. 문어체만 사용해. 고전소설은 한문문어체의 영향을 받아 니은, 지라, 더라, 가로대, 왈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했다. 여기는 안 봐도 되겠죠? 사실 문어체 사용했다니까. 다음 운문체. 운문체가 뭔데요? 운율이 느껴지는 문장이 연속되는 낭송하기 좋은 문체이다. 운율이라는 건 어디에서 중시하는 거야? 어떤 장르에서 중시하는 거야? 시에서 좀 중시하는 거 아닙니까? 소설에서는 중시 안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운문체가 등장할까? 주로 판소리의 영향을 받은 소설들 때문에 그래요. 판소리계 소설, 우리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장기전은 판소리계 소설이에요. 그리고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운율 형성 요소가 너무 많은 거야. 보자.
콩 먹고 다 죽을까 고서를 볼짝시면 3, 4, 조 음수율로 구성되어 있네. 그치? 자, 3, 4조는 여러분들 이거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3, 4조는 내가 계속 외우라고 했는데 무슨 장르에서 나오는 음수율일까요? 시조. 형시조예요. 맞아요. 시조예요. 시조 가사에서 나오는 음수율입니다. 3, 4조. 자, 그리고 특정 음절이 반복되기도 해. 콩 태자를 먹었더니 태고적 천안치가 태오복희씨는 태조가 남태종이 태조가 이런 식으로 특정 음문이 반복되기도 하고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 뭐뭐하고 뭐뭐하니라 이런 식으로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운율이 있어. 만약에 고전 소설인데도 불구하고 운율이 있어. 아, 얘는 운문체가 사용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서술자의 개입은 현대소설에서도 고전소설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단 서술자의 개입은 고전소설에서도 더 자주 물어보니까 눈여겨봐야 돼. 왜요? 왜 더 자주 물어볼까요? 둘 다 있는데. 더 자주 개입하니까. 그럼 왜 더 자주 개입하는데요? 왜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이제 현대소설의 시점은 몇 개가 있죠? 네 가지. 뭐뭐? 1인칭 주인공, 1인칭 관찰자, 3인칭 관찰자, 전지적 작가 이렇게 4개 있다. 그치? 자, 근데 1인칭 관찰자, 1인칭 주인공, 3인칭 관찰자 이런 애들은 언제 생겨났는지 알아? 우리나라에서? 일제강점기 때 생겨났습니다. 김동인이라는 사람이 들여왔어요. 밖에서, 외국에서. 그럼 그 전까지는 고전소설은 전부 다 무슨 시점들에 있었다는 거야?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었다는 거야. 지가 틀어놓고 왜? 서술자의 개입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서술자가 바깥에 있다가 짜잔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자기 생각을 얘기한다거나 자기 감정을 얘기한다. 이런 작품 밖에 있어야 돼요. 그럼 전지적 작가 시점이어야 돼.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일어나는 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근데 고전 소설이 전부 다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돼 있으니까 더 자주 개입할 거고요. 더 자주 개입하니까 더 자주 물어보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찾을 수 있어야겠지? 작품 밖의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인물과 사건에 대한 판단, 생각, 느낌을 직접 서술하는 것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주로 나타난다.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한다. 그럼 이거 어떻게 찾나요? 서리적 의문문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서리적 의문문을 딱 찾았어. 그럼 그게 서술자의 개입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서리적 의문문이 뭔데? 의문문은 의문문이야. 근데 서리적 의문문이래. 뭔데 서리법이? 서리법이 뭐예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해. 의문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누구한테 답을 요구해? 답을 요구하지 않고 쉽게 답이 나올 수도 있어야 돼.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서리적 의문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서리적 의문문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딨죠? 올리오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네, 그치? 자, 그럼 여기가 서술자의 개입이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자, 유충열전은 영웅소설이에요. 이때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료했다. 자, 천자가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천자가 뭐하는 사람이야?
귀한 사람 맞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인데 천자? 왕이요, 황제야, 황제, 천자가. 자, 그러면은 천자를 중세시대 때 질서니까 천자를 나쁘게 얘기할 수 있을까? 나쁘게 얘기하면 잡혀가요, 역적이라고. 천자는 무조건 좋은 거야. 자, 그럼 천자는 백사장에 엎어져 있고 한담이 칼을 들고 천자를 치려했다. 누가 악인인데? 한담. 얘가 역적이에요. 그러면 요 상황에서 원수가 이때를 다하여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고전소설 보다 보면 원수 너무 많이 나와요. 원수가 뭐야? 대장이에요. 군에서 대장을 맡는 사람들을 원수라고 해요. 직책이야. 그럼 도대체 원수는 누가 할까? 주인공이에요. 왜요? 주인공이 원수가 돼야만 당연히 공을 세우지 않을까 나라에? 원수는 지금부터 전부 다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장이고요.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지르니 조화를 다 부렸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림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줄게요. 천자입니다. 정한담이에요. 낙인. 정한담이 지금 이렇게 칼을 들고 있어. 자, 칼을 들고 있고요. 이제 천자를 썰을 거야. 지금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그런데 400km 떨어진 곳에서 우리의 영웅 유충렬이 있습니다. 유충렬이가 원수가 이때를 당해 평생의 기력을 다해 호통을 질렀대요. 하지마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대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칼을 떨어뜨렸대요. 얘가. 이게 말이 돼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특성인데 그 고전소설에? 이게 정기적 특성이죠. 자, 그리고 천사마도 평생의 용맹을 다루고 변화 좋은 장성검도 장성검이라는 거 들고 있는데 33천의 어린 조화를 다 부렸다. 이거 원문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희대의 개사기 아이템을 들고 있어요. 장성검. 자, 장성검을 가지고 자 길어져라 장성검 이래서 쭉 길어져가지고 얘를 이렇게 쳐요. 이런 식으로 정한담을. 말도 안 되잖아 진짜. 근데 이런 게 그냥 정기적 특성이라는 거야. 도수를 부린다 이런 거. 그럼 이제 이걸 본 서술자가 어떻게 생각할까? 야, 유충렬이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뭔가 감탄의 뭐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해가 이런 말을 해요. 원수가 닿는 곳에 강산도 무너지고 하해도 뒤엎어지는 듯하니 엄청나게 강력했다. 원수가. 귀신인들 아니울며 혼백인들 아니울리오. 자, 여기에서 우리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쉽게 답을 내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어떻게 답을 내릴 수 있어? 원수가 짱 세가지고 귀신들도 어찌 아니울며 귀신들도 울었을 거야. 너무 무서워가지고 원수가. 혼백도 아니울리오. 혼백들도 원수가 무서워서 울었을 거야. 이거 누구 생각? 서술자 생각. 자, 이런 식으로 서술자가 갑자기 개입해가지고 뛰쳐나와서 지 생각 얘기하는 게 서술자의 개입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리적 의문문을 찾으시면 돼요. 고전소설 읽을 때 꼭 알아야 될 말 이런 것들만 좀 정리 한번 해보자. 각설이라는 말 우리가 잘 보다 보면 나오는 말입니다. 쭉쭉쭉 써 있어요. 그러다가 각설 쭉쭉쭉 다시 써 있어. 이런 식으로 고전소설 보다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까지 다루던 내용을 그만두고 화제를 다른 쪽으로 돌린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무슨 얘기하다가 각설 나오고 그다음부터 다른 얘기 시작해요. 두 번째 축첩제입니다. 첩이 뭔데? 세컨이죠. 정식 부위는 처고요. 세컨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드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첩이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첩을 두는 것이 허용되었으니까 이런 걸 축첩제도라고 얘기해. 첩제도를 축첩제도라고 얘기해. 자, 세 번째 적서차별. 처의 자식은 적자, 첩의 자식은 서자. 우리 근데 첩의 자식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누구? 홍길동이. 자, 그럼 홍길동이는 벼슬 할 수 있어 없어? 못해요. 아버지라고도 못 부르고 형이라고도 못 불러. 자, 이렇게 적자와 서자를 차별하는 걸 적서차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고전소설의 특징 그리고
주제 구성 문체 인물 사건 배경 다 본 거예요 사실은. 이거밖에 없어. 이런 구성은 아주 단순하죠. 정리 한번 해보자. 고전 소설에서는 어떤 사회 집단이나 계층을 대표하는 어떤 인물이 주로 등장해요? 전형적 인물이 주로 등장한다. 고전 소설의 배경이 되는 천상과 지상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우리는 이걸 이원적 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고전 소설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필연적 인과관계가 없다. 우연성을 보인다. 우연성. OX도 한번 해보자. 주인공의 일대기를 다룬 정기적 구성의 작품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순서에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서술자의 개입은 작품 밖의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말을 대신한다. 맞아? 틀려? 틀려요. 뭐가 틀렸어? 등장인물의 말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지가 직접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3번 영웅서사 구조는 중요하니까 여기에 문제로 한 번 더 나오지 않았을까요? 영웅서사 구조는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있는 영웅이 남과는 다른 출생을 거쳐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죽을 고비를 맞지만 조력자가 살려주고 어른이 돼서 위기를 맞지만 극복하고 승리한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생규장전을 여러분들이 1번, 2번을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빨리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분 정도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작.
같이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고전소설 읽을 때 너무 많은 인물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인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든 뭐 밑줄을 긋든 어떤 습관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아내 최랑과 함께 살던 이생은 홍건적인 안으로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진다. 자, 그럼 얘네 둘이 부부래요. 가족들은 모두 죽고 이생은 도적들이 떠난 뒤 옛집으로 돌아가 슬퍼한다. 최랑이 죽었대요. 그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두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살펴보니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에 있었다. 옛집에 갔더니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거기 있었대. 왜요? 왜 거기 있어 갑자기? 필연적으로 있는 게 맞아 얘네가? 그냥 만난 거잖아 갑자기. 사건이 우연하게 전개된다는 거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생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나 자, 보통 우리가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걸었대요. 근데 귀신하고 사람이 말할 수 있어 없어? 전기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는 거지. 자, 저는 옛날에 남편하고 이렇게 잘 만났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리 같은 놈들한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황건적들한테 정조를 잃지는 않았지만 몸뚱이는 지능탁에 찢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죽어버렸습니다 이미. 자, 저의 신세가 마치 짝이른 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저의 신세는 짝이른 새예요. 근데 자기가 자의적으로 짝을 잃었어? 아니면 타의적으로 짝을 잃었어? 타의적으로 짝을 잃었다. 누군가한테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난군께서 지금도 3세의 인연을 알아주신다면 끝내 모실까 합니다. 난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귀신이니까 무서워 빨리 저리 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본디 소원이요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아,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하고 있구나 둘이. 이거 애정소설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번부터 봅시다. 이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이생이 죽은 아내와 만나는 장면에서 전기성이 드러나는 군 우리 비현실성이라고 얘기했던 것들 같고요. 2번. 아내가 환생한 것으로 뭐 환생했나요? 귀신 아니에요? 아내는 천상의 인물? 이런 말도 없고요. 천상의 인물이 아니니까 당연히 적광도 아니겠죠. 아내를 만난 이생의 태도에서 이 글의 주제인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 드러나는 군 귀신인데도 불구하고 어울려 준대잖아. 이생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면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거래. 평면적 인물. 이생이 옛집으로 되돌아가 죽은 아내와 만나는 장면 우연성이 나타나는군. 여기까지는 맞겠죠? 자, 2번. 기억이 이생이 아닌 최랑의 상황에 빗댄 말이라고 할 때 옳은 신은 했을 때 여기 기억 짝 잃은 새 타의적으로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해가지고 저는 짝을 잃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정답은 그럼 4번밖에 없겠지. 도적대에 밀려서 소상한 싸움터에서 물죽음 당하니 누가요? 최랑이요. 원앙도 짝 잃었네. 누가요? 최랑이요. 그리고 최랑의 사건을 얘기하는 건 3번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같이 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숙제로 해볼게요. 자, 숙제 3번부터 6번까지 숙제입니다. 206페이지까지 넘기면 이제는 고전소설의 유형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전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있어. 고전소설에는 주제가 다양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화해 보면 몇 개 없어요. 그 유형대로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좀 살펴볼게요. 고전소설의 유형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애정소설 하나, 가정소설 하나, 군담소설 하나. 군담소설이 뭐냐면 전쟁소설이에요. 풍자소설. 주로 누구 풍자할까요? 조선시대. 주로 양반 풍자하지 않을까요? 한몽소설. 구운몽 들어본 사람? 들어본 적이 없나요? 구운몽. 자, 그럼 이런 소설은 본 적 있어요? 주인공이 잠에 들었는데 꿈속 세계로 가. 그리고 꿈속 세계에서 깨어났더니 현실 세계로 와. 이런 소설은 본 적이 없나요? 언젠가 한 번은 본 적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현실에서 꿈으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오는 걸 우리가 환몽소설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다시 볼 거고요. 전기소설. 그럼 이때의 전기가
일대기 기록한 소설일까? 아니면 뭔가 괴이한 사건일까요? 괴이한 사건을 다룬 소설, 전기 소설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애정 소설부터. 남녀간의 사랑이 주제예요. 그런데 사랑만 얘기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자, 그래서 시련도 존재합니다. 시련을 극복하고 사랑의 결실을 맺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럼 이때의 시련은 도대체 뭘까요? 보통은 이별이에요. 아무 드라마나 하나만 얘기해 볼래요? 아무 드라마.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응? 폭삭 속았수다. 그것도 생각해 보면은 두 인물이 만나가지고 그냥 아름답게 계속 결혼하고 계속 좋게만 사나요? 뭔가 시련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만 볼 거니까요. 자, 그럼 가정소설에는 이별이 많은데요. 우리가 그러면 알아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이별의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 물어봐. 두 번째, 극복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야 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채봉 감별곡인데요. 채봉은 사람 이름이야. 남자게 여자게. 남자. 왜 여자고 왜 남자라고 생각했어? 자, 채봉은 여자입니다. 근데 다른 반 전부 다 남자라고 하더라고요. 자, 채봉이 누군가를 감동시킨 이야기, 채봉 감별곡이에요. 지금부터 애정소설이니까 남주, 여주라고 하겠습니다. 평양에 사는 김진사의 딸 채봉은 여주. 장필성과 약혼한 사이였으나 장필성 남주. 벼슬에 눈이 먼 김진사가 누군데? 채봉의 아빠 허판서에게 채봉을 첩으로 주겠다고 약속한다. 허판서 몇 살일까요? 대충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국회의원 정도 되거든요. 한 7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노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채봉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 결혼해가지고 우리 닮은 애 하나씩 낳고 잘 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야 너 안 돼. 너 지역구 국회의원 저기 70살 먹은 그 사람한테 시집가 이러면 좋아 싫어? 싫지. 자, 그래서 채봉이도 싫다고 얘기할 거예요. 아가 너는 세상의 첩이 좋으냐? 여영집 부인이 좋으냐? 세상의 첩 법한서. 여영집 부인 보통집 부인이에요. 장필성. 채봉이가 근데 생각해봐. 조선시대의 여자는요. 여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아빠나 엄마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냐면은 아빠나 엄마는 하늘과 같은 존재였거든. 옛날에는. 효가 가장 그 강력한 그거였고요. 유교적 관습이었고. 근데 채봉이가 뭐라는지 봐. 채봉이 예사 여연축 처녀 같았으면 부모의 말이라고 뭐라고 대꾸하지 않을 터였지만 원래 학식도 있고 배운 것도 있고 장필성과의 일을 잠시도 잊지 않고 있어서 똑바로 보고 이렇게 얘기했대. 차라리 다개입이 될지언정 소외비 되기는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다개입이 맥락상 누구의 처예요? 맥락상 장필성의 처야 아니면 허판서의 첩이야? 장필성의 처고요. 아니 소의 뒤가 되기는 바라지 않습니다. 얘가 허판서의 첩이겠죠. 어허 그 녀석 네가 첫 구경을 못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세상의 첩이야. 세상에 그 같은 호강은 또 없느니라. 그러고 나서 엄마가 얘기해. 부인이 말을 걸어놓고 김진사를 쳐다보며 영감은 자식에게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구려. 이러면 엄마가 이제 살려줄 건가 봐. 계집의 자식이란 것은 의뢰 부모가 하는 대로 쫓아가는 법이랍니다. 아가 너는 네 방으로 가있거라. 이러면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런 거잖아 지금. 자, 그럼 엄마의 명령은 이때 당시에 유교적으로 아주 강력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둘이 이별한 이유는 유교적 관습 때문에 이별했다는 거지. 근데 모의고사에서 문제를 이렇게 친절하게 엄마가 권위적이라서 이별했다 이렇게 안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꼬아서 나와 항상. 유교적 관습 때문에 이별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럼 뒷부분 증거를 어떻게 되는지 보자. 허판서와 결혼을 하러 서울로 가던 채봉은 도적대가 쳐들어온 틈을 타 평양으로 돌아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봉이가 너무 가기 싫은 거야. 70살 먹은 사람한테 결혼하고 싶겠어?
근데 마침 갑자기 도적대를 만나요. 그래서 아싸 잘됐다 이러고 도망가. 장필성한테 가려고 도망가버려. 그러면은 이 여자가 채봉이란 여자가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니면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성격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적극적인 성격이랑 연관됐을 때 조선 전기에 해당할까요? 조선 후기에 해당할까요? 조선 후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시대상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허판소는 지금 한 50살 어린 아내를 딱 맞아들이려고 기분 좋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도망갔대. 그럼 누구한테 분풀이해야 돼? 보내기로 한 사람한테 분풀이해야 되지 않을까? 김진사를 옥에 가둬놓습니다. 허판소가 옥에 가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송이라는 기생이 된다. 채봉이가 양반집 자제인데도 불구하고 송이라는 기생이 돼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렇게 적극적인 여성상이 있다? 조선 후기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장필성은 채봉이 내건 한시를 보고 채봉을 찾아오고 둘의 사랑을 알게 된 이감사가 둘의 혼인을 돕고 두 사람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나요. 아빠도 물론 구하겠지만요. 자 그래서 애정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왜 이별했는지 그리고 이 여성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니까 주위에서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가정소설이에요. 가정을 배경으로 한 가족 구성원과의 다툼과 극복 과정을 다룬 소설입니다. 우리는 요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새어머니가 전부인의 자녀들을 학대한 경우. 무슨 소설이죠? 가정소설. 아니요. 가정소설 중에서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계모가 친자식을 옛날 자식들을 괴롭힌다. 뭐? 그거 우리나라 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거. 홍지팥지 그래 다 알고 있잖아. 장화 홍련 이런 것들이잖아. 처와 첩이 갈등하는 내용이 주로 드러난다. 처와 첩 아까 정실부인하고 세컨드라고 했죠. 자 만약에 처첩 간의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처첩 간의 갈등이 있을 때는 축첩 제도에 대한 작가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오니까요. 축첩 제도가 아까 뭐였죠? 일부 다처제를 우리가 축첩제라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김반중의 사시남정기를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사시남정기는 수능에도 진짜 여러 번 나왔고요. 모의고사에도 여러 번 나왔고 왜냐면 그만큼 대표작이니까요. 가정소설이에요. 사시는 여주예요. 남정기는 남쪽으로 여행 간 거야. 근데 자기가 여행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쫓겨났어. 누군가에게. 근데 이 소설이 왜 많이 나오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부터 한국사 공부를 좀 해보자. 장희빈 알아요? 장희빈은 어느 왕조 인물이에요? 언제? 어느 왕세? 몰라요. 숙종. 자, 숙종 됩니다. 숙종의 처는 누굴까요? 중전. 인현왕후라고 불리는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컨드가 장희빈이었어요. 근데 장희빈이 엄청 예뻤대. 그래가지고 얘가 숙종한테 가가지고 막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 인현왕후가요 날 자꾸 괴롭혀요. 이러면서 막 이간질하기 시작했대. 그래가지고 인현왕후가 쫓겨납니다. 바깥으로 쫓겨나. 그리고 장희빈이 승급해가지고 중전으로 올라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장희빈이 나쁜 인물인 걸 알고 장희빈이 처형되고 인현왕후가 다시 또 이렇게 들어와요. 중전에. 이게 실제 역사. 자 그러면 이 소설은 실제 역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소설이야. 사씨가 그럼 누굴까 여기에서? 얘일까 얘일까? 인현왕후고요. 교씨가 장희빈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명나라의 유현은 늦은 나이에 아들 연수를 얻는다. 연수는 15살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다. 연수가 남주예요. 사씨와 결혼을 한다. 사씨 여주. 9년이 넘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자 사씨는 유한림에게 유한림 누구예요?
지금까지 연수, 유현밖에 안 나왔는데 유활림은 도대체 누구야? 연수. 왜요? 유시잖아요. 유씨고요. 그리고 고전소설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건 이런 식으로 자꾸 호칭이 바뀌는 게 짜증나잖아요. 이런 걸 잘 한번 생각해봐야 돼. 한림학사가 됐대요. 그럼 유한림이라고 그때부터 이렇게 불러요. 그러다가 만약에 원수가 됐어. 그럼 뭐라고 불러? 유원수 이렇게 불러. 자꾸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돼. 자, 유한림에게 첩을 얻어 대를 이으라고 권하고 유한림은 어쩔 수 없이 악독한 성품의 교씨를 받아들인다. 장희빈. 교씨는 그제야 눈물을 거두고 대답하였다.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런 말을 한 거야. 막 울면서 막 이런 얘기 한 거죠. 제가 나 괴롭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막 이간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 부인께서 사씨가 첩을 불러놓고 책망하셨습니다. 나한테 꼽줬어요. 뭐라고 꼽줬냐면 너는 단지 후사를 위한 것일 따름이었다. 너는 애 낳는 기계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자꾸 꼽줬대. 그래가지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막 이간질하는 거지. 자,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자. 교씨는 동청과 계략을 꾸미면서 동청, 교씨의 남자친구입니다. 동청과 계략을 꾸며 사씨를 내쫓고 유한림을 유배시킨다. 그리고 이 집에 있는 모든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독식합니다. 이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유한림은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를 다시 부인으로 맞아들인다. 이 사건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작가가 가지고 있는 추첩제도의 생각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이겠죠. 어떻게 나라가 이따구로 돌아가? 이러면서 쓴 소설이 요거라고요. 그래서 추첩제도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영웅 분단 소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단 소설은 우리가 아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 소설이다. 근데 영웅 소설이면 영웅 소설이고 분단 소설이면 분단 소설이지 왜 두 개를 묶어놨을까요? 전쟁에서 영웅이 승리하니까. 자, 영웅 소설은 영웅 일대기 소설을 그린 소설이고 분단 소설은 주인공의 군사적 활약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설인데 두 개를 묶어놓은 이유는 영웅이 분단에 항상 참여하니까. 자, 그리고 영웅의 비범함을 드러내기 위해 영웅은 무언가를 띈다고 하는데요. 도수를 부린다거나 초능력을 발휘한다거나 뭘 띈대요? 전기성을 띈대요. 자, 홍계월전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홍계월전 여자 같아 남자 같아? 여자. 여성 영웅이에요. 우리 아까 했던 영웅서사 구조 한번 볼까요? 고귀한 혈통으로 태어나서 비정상적인 출생을 거쳐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어린 시절 위기를 겪지만 구출되고 성장 후 위기를 겪은 후 고난의 극복과 승리를 가지는 이 구조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자, 그리고 이때 나오는 이 보국이라는 놈이 얘가 남주거든요. 둘이 동거동락하면서 그냥 친구처럼 잘 지내. 그러다가 둘이 결혼해요. 그런데 결혼한 다음에 둘 다 능력이 너무 뛰어난 거야. 보국이도 능력이 뛰어나고 홍계월이도 능력이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왕이 천자가 이렇게 얘기해. 야, 홍계월 네가 대장해. 넌 지금부터 원수. 그리고 보국 너는 부장해. 너는 부대장이야. 이렇게 얘기해. 그럼 이때 조선시대 소설이잖아. 남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존심이 강할 거 아니야 남자들이. 자, 그래서 별로야. 아내 말을 안 들어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전쟁터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첩을 끼고 맨날 놀고 있어. 안 나와. 그래서 홍계월이가 엄청 열받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군사를 쫙 세워놔요. 쫙 이렇게 일렬로 세워놓고 야, 보국이 좀 와보라고 해. 보국이 불러. 야, 너 내 남편이긴 하지만 여기 지금 전쟁터고 여기 지금 내가 대장인데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감히? 너 지금 뭐하고 있었어? 저 첩하고 놀고 있었는데요. 네 첩 데리고 와. 그래서 첩을 바로 눈앞에서 목을 썰어버립니다 그냥. 그럼 이제 보국이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나도 잘못하면 목이 썰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평생 잡혀 살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여성의 인권이 신장됐다. 조선 후기일까 전기일까? 후기인 거 알 수 있겠죠 대충.
자, 홍원수가 우리 아까 얘기했어요. 이렇게 홍원수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요, 명칭이. 홍원수가 철통같이 달려가니 원수의 중총마가 18번 주둥이를 벌리고 순식간에 맹길의 말꼬리를 물고 늘어졌다. 맹길이라는 상대 장수랑 전쟁하고 있나봐 지금 봐. 자, 이렇게 전쟁 소설과 영웅 소설을 묶어놓으면 영웅 분담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성 영웅이 등장했다라는 건 조선 후기이다, 여성이권이 신장하고 있었다, 이런 것들도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번째, 풍자 소설도 있습니다. 부정적 인물을 내세워 그들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했고요.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소설을 풍자 소설이라고 얘기해요. 풍자 소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사람,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내신에서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등이 대표적인 풍자 소설이다. 그런데 풍자는 어떤 걸 사용해야지 좀 효과가 높아질까? 첫 번째, 우화적 수법을 사용한다. 두 번째, 언어 유희를 사용한다. 세 번째, 반어법을 사용한다. 네 번째, 부정적 인물을 희화화한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풍자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여기 화정부가 있으니까 지금 서정부는 안 보이고요. 화정부는 우리 중간고사 때 미스터방을 좀 했었죠, 그지? 자, 미스터방은 판소리 사설체였고 거기에서 풍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언어 유희도 나왔고요, 인물을 희화하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왔던 거 기억하겠죠? 자, 하나하나 좀 설명해 볼게요. 우화적 수법은 이소부화 알아요, 여러분? 이소부화 보다 보면 동물들 얘기가 나와.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어쩌고 저쩌고 했다, 이런 내용들 나오잖아. 기억나죠? 자, 근데 그게 진짜로 여우라 두루미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은 이거에 빗대서 인간 세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 세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지. 이게 우화적 수법이에요. 자, 동식물 혹은 다른 사물을 인간처럼 표현하여 그들의 행동을 통해 풍자 교훈을 전달하는 표현 방법, 이걸 우화적 수법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언어 유희, 무슨 말이냐면 말 가지고 장난한다는 거야. 말장난, 아재 개그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반어법. 너 잘한다, 이런 거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못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풍자의 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네 번째, 인물을 희화화해서 표현했다.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면 보는 독자들도 우스꽝스럽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인물을. 그럼 풍자의 효과가 높아지겠죠. 자, 여기 풍자 소설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효과가 드러났는지를 보통 묻기 때문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북각 선생은 학식 있고 고매한 인품의 유학자이다. 독리자는 연료로 받들어지는 미모의 과부이다. 과부면 남편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연료라는 거는 정조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었대. 남편이 없는데. 그런데 독리자는 성씨가 다른 다소다들을 두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남편이 5명이다? 근데 임신이 돼서 아들 난 것만 5명 아닌가요? 그럼 임신이 안 되고, 그러니까 최소 5명이고 최대는 몇 명인지 모른다. 그만큼 문란했다. 동네의 소문은 연료로 났지만 사실은 문란한 인물이었던 거야. 위선적인 인물이야. 북각 선생과 독리자는 밤에 미래를 즐기다가 발각되고 둘이 미래를 즐겼대요. 그럼 북각 선생도 고매한 인물이 아니겠죠. 둘 다 위선적인 인물들이야. 북각 선생은 달아나다가 똥구덩이에 빠진 뒤 호랑이를 만나게 된다. 자, 이거 그림으로 좀 그려볼게요. 호랑이가 이렇게 있어. 자, 호랑이고요. 북각 선생이 어떻게 만났냐면 호랑이를, 상상력을 잘 발휘해봐. 자, 이게 다리고요. 여기가 엉덩이에요. 그러면 북각 선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가랑이 밑으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었어요. 어떻게 돼 있는지 알겠어 지금? 근데 여기 똥이 잠깐 묻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호랑이를 만났어. 지금 요 상황이에요, 지금. 요 상황 자체가 딱 봐도 되게 웃음을 좀 유발하지 않아? 말도 안 되잖아, 지금. 그러면 이 인물을 독자들이 어떻게 볼까?
아유 한심한 녀석 이렇게 보지 않을까? 자 풍자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얘를 혼내기 시작해 이제부터. 범은 북각선생을 여지없이 꾸짖었다. 내 앞에 가까이 오지 마라. 똥냄새 나니까. 네 듣건데 유는 유라고 하더니 바로 그렇구나. 유 선비 유자고요. 유 아첨할 때 유자예요. 자 이런 식으로 동음 이 의어를 사용해 가지고 말장난을 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해. 너와 나는 다시는 윤리와 도덕을 논할 수 없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이러면서 막 욕하기 시작해 호랑이가.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보자. 호랑이는 사람 입장에서 사람보다 높은 존재예요? 아니면은 미물이야? 미물 아니야? 그러면 사람이 호랑이한테 혼난다는 건 진짜 우스꽝스러운 일 아닌가? 호랑이가 사람을 혼낸다? 이런 게 이제 우화적 수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풍자 소설 같은 경우엔 우화적 수법이나 언어유희, 단어법, 인물을 희화한다 이런 걸 통해서 풍자의 효과를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인물을 좀 욕하느냐 인간의 위선과 부도덕 등을 풍자하는 풍자 소설이었다 이 정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환몽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현실에서 잠들고 나서 꿈으로 가요. 그리고 잠에서 깨면 현실로 다시 돌아와요. 이런 걸 환몽 구조라고 얘기해요. 외화, 현실. 자, 그러니까 바깥 이야기가 현실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잠들었어. 그리고 내화, 안 이야기로 들어가. 자, 이런 걸 우리가 무슨 구조라고 해? 액자식 구성이라고 얘기하네. 액자식 구성입니다. 환몽 구조는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어. 주인공이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들어갈 이자 써가지고 입몽이라고 얘기하고 꿈에서 깨어나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것을 각몽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몽소설의 대표작인 운영전입니다. 수능에도 정말 많이 나왔고요. 모의고사에도 정말 많이 나오고요. 볼게요. 수성궁 예터에 돌다가 술에 취해 잠든 유영은 자 유영이가 외화의 주인공이야. 근데 얘가 술에 취해 잠들었대. 어느 세계로 가? 꿈속 세계 내화로 갑니다. 여기가 이제 인몽이에요. 꿈속에서 운영과 김생을 만난대. 우리 아까 김생이 뭐라고요? 김씨 성을 가진 선비 이렇게 얘기하겠지. 남자일 거고요. 운영이 여자겠네, 그렇지? 자, 둘을 만나서 그들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듣게 됐대. 안평대군은 대군이 뭐하는 사람? 수양대군, 안평대군 뭐하는 사람? 왕이 안 된 왕자들을 대군이라고 얘기합니다. 안평대군은 궁녀 10명을 뽑아 가르치면서 궁박과의 인연을 금했어. 그럼 궁녀 10명은 자기의 소유물이야. 그 중에 한 명이 운영이에요. 운영과 김생이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은 안평대군이 알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이지 않을까? 둘의 사랑이 발각되자 운영은 목을 메어 자살하고 김생도 식음을 전폐하다 죽는다.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슬피 울면서 능히 스스로를 그칠 줄을 몰랐다. 유영이 위로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웠다가 산새소리에 깨어났다. 꿈에서 깼다. 어디로 돌아와? 현실로 돌아왔네 지금. 자 여기가 강몽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꿈으로, 꿈에서 현실로 이렇게 가는 것들을 환몽소설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 전기소설입니다. 실제로 일어나기 어려운 신기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 전기소설이라고 있어요. 왜 안 되는 걸까? 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좀 볼게요. 김시습이라는 사람 아는 사람? 김시습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고전 소설을 최초로 쓴 사람 김시습이고요.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소설입니다. 금오신화는 5가지의 소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복사 적국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다. 만복사에 살던 양생은 부처님과 적고놀이를 해서 윷놀이를 했대. 이긴 대가로 아름다운 처녀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양생이 노총각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외롭잖아. 부처님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부처님, 저 진짜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저 돈도 없고 나이도 들어가지고 아무도 저랑 안 만나줘요. 내가 윷놀이에서 당신을 이기면 나한테 좀 예쁜 여자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겼어요, 진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가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래서 에이씨 그냥 별거 아니었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여자가 울고 있어. 막 흐느끼고 있어. 그래서 여자한테 가가지고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엄청 예뻐요, 여자가.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예쁜 여자가 이렇게 울고 계신가요?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 남자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울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지고 마침 잘 됐네요. 저도 여자가 없는데 이러면서 서로 부부의 연을 맺어. 이게 그러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 거야? 필연적으로 전개되는 거야?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거야? 우연적으로 전개되는 거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전개된 다음에 둘이 부부의 연을 맺고 둘은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잠시 헤어집니다. 우리 어디서 다시 만나? 이러고 헤어졌어. 양새는 약속한 장소에서 기다리다 아내의 가족을 만났는데 아내의 아빠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겐 딸만 하나 있었네. 그런데 그 아이는 외구들이 날릴 때 싸움의 와중에 죽고 말았지. 자, 그럼 정체가 뭐야? 사람이야? 귀신이었다는 거잖아, 정체가. 자, 그럼 귀신과 인간의 사랑 말도 안 되죠? 전기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전기소설이겠다. 친척들과 숙녀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했어. 귀신이니까. 근데 누구만 볼 수 있어? 오직 양생만 볼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전기적 요소를 갖춘 소설을 우리가 전기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확인 문제만 하고 이제 끝낼게요. 춘향전, 운영전, 채봉, 간별곡 이런 애들 남녀 간의 사랑을 주제로 한다. 무슨 소설? 애정소설. 전쟁과 군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 무슨 소설? 군탐소설. 현실 꿈 현실은요? 환몽소설. 자, OX 한번 해보자. 가정소설은 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고전소설로 새어머니가 본처의 자식을 괴롭히거나 처와 첩이 갈등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맞아요? 네. 풍자소설은 서술자가 대상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다. 맞아요? 애정을 바탕으로 하면 공격도 안 하지 않을까? X. 자, 환몽소설의 특징 한번 생각해보자. 현실에서 꿈으로 가는 거, 인몽의 과정을 거치면 여기가 꿈이겠네. 꿈. 자, 그리고 꿈에서 깨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 몽 이렇게 얘기하겠네. 자, 이쪽은 이제 숙제로 하겠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숙제. 과제집. 위크 공부 여기까지가 숙제예요. 과제집. 다음 시간까지 꼭 과제집을 해오시고 과제집을 안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전부 다 방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물어봐서 알아요. 그럼 방학이면 여러분들 할 일이 없겠네. 과제집을 안 해오면 전부 다 남아서 하고 가게 할 겁니다. 알겠죠? 난 얘기했다.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여러분들 과제집 안 해왔어. 근데 선생님 저 그거 다음에 바로 학원이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 근데 학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난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만약에 늦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학원에 믹스를 끼치게 되는 거겠지? 그치? 자, 꼭 그런 일이 없도록 과제집을 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